러시아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이제 모스크바에 대한 기록적인 드론 공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왜 아직까지 거리에서 조직적인 시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한동안 지켜보신 분이라면 기본적인 답은 경제 침체가 아직 일반 러시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에 대해 시위할 만한 직접적인 경제적 필요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놓인 걱정은 모스크바 상공을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드론, 또다시 동원령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지속적인 불안감, 그리고 기본적인 웹사이트에 안정적으로 접속하려고 애쓰는 데서 오는 좌절감입니다. 임금 인상률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주요 경제적 부담은 오늘 동네 주유소에 기름이 들어올지 아니면 모스크바에서 비행기가 뜰 수 있을지 걱정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좌절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반면에 시위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표면적인 답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대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시위가 왜 발생하는지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과 분석가 집단 모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은 크렘린의 암묵적인 협상이 국내 상황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정부가 저지르는 모든 실수는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함께 잘못된 논증의 4가지 단계를 살펴보시죠. 러시아의 억압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주장, 그 나라의 선전이 매우 뛰어나다는 주장, 러시아인들에게는 낯선 악마보다 익숙한 악마가 낫다는 주장, 그리고 크렘린이 러시아의 사회적 계약을 근본적으로 파괴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협상 이론을 살펴보면서 러시아인들이 정확히 언제 거리로 나설지 더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억압에 대한 주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복제정부는 거리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체포할 치안병력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로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치안병력마저 자기들 안전을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말이죠. 억압 논리의 기본 전제는 러시아 치안병력이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진압을 망설이기 시작하려면 엄청나게 큰 사회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곧 논의할 다른 이유들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도 나설 만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위는 시작 전에 중단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익숙하실 비유를 하나 들자면 이것은 마치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대해 2가지를 압니다. 첫째,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책에는 다윗과 골리앗 같은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상대방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졌을 때 실제로 중요한 효과는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논리를 시민과 정부 간의 협상에까지 확장해보면 독재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하는 게임은 더 많이 뽑아낼수록 국민들의 반감을 더 많이 사게 되고, 그럴수록 국민들이 거리도 나와 시위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영리하다면 민중 봉기의 예상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착취의 정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시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위험만 감수할 뿐 기대할 만한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나은 치안부대의 1차 효과는 실제로 시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번째 2차 효과는 지도자가 더 착취적인 정책을 시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번째 효과는 혁명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측면에서 첫 번째 효과를 상쇄합니다. 이 영상의 주요 주제는 착취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 정부가 매일 우리를 쫓아오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도 인터넷에는 여전히 많은 개인정보가 남아있어서 악의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악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것이 또 다른 사회적 계약을 깨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인코그니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집 주소, 직장 이력, 심지어 정치 성향과 같은 정보를 웹사이트와 데이터 브로커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찾으면 해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코그니의 맞춤 삭제 옵션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정확한 문제를 그들에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의 균형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incognito.com/williamspaniel로 가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되찾으세요.
쿠폰 코드 윌리엄 스페니어를 붙여 입력하면 연간 플랜 60% 할인됩니다. 오늘 영상 스폰서 인코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 설명도 첫 번째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전 논리에 따르면 크렘린은 러시아 시민들에게 나라가 모든 면에서 괜찮다고 설득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라가 모든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그건 별일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전부 나토의 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문제가 있으면 그는 여러분에게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연말마다 마라톤식 전화 연결 방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알게 되면 그는 심지어 사과까지 할 것이고 여러분은 정부에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약속할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누군가가 이런 메시지를 믿기는 하는지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침공이 시작된 지 4년이 넘었고 오랫동안 진실을 숨기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이들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큰 부상을 입기도 하며 이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로 진실이 퍼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동원 정책에 대한 저항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러시아인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면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군인으로 모집하기 위해 점점 더 후한 계약 복무 제한을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민들이 문제를 점점 더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런 현상 역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왜 아직 시위가 없냐는 질문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협상 논리에 따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전은 신념을 형성하는 데 유용하지만 신념을 형성하는 데 더 능숙할수록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다시 상쇄됩니다. 또 무엇이 상쇄되는지 아십니까?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주장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누가 나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를 뒤따를 수 있는 누구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람은 술 주정뱅이였고 그 전 사람은 유능했지만 러시아가 동유럽을 장악하던 힘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으며 그 전 사람 중에서 2년 이상 살아남은 사람도 역시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러시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시위가 필요할까요? 시위가 성공하더라도 이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는 악마를 모르는 악마로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은 거리로 나가면서 큰 개인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비관론은 어느 정도 과장된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 정권도 현재 정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혁명이 잘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나쁜 미래에 대한 기대는 결국 현 정권의 대응으로 상쇄됩니다. 크렘린은 시민들의 이런 기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고 다시 한번 크렘린이 시민들에게서 더 많이 뽑아내도록 부추깁니다. 네 번째 설명에는 더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가상의 러시아 사회계약은 크렘린이 국내의 안정을 제공하는 대가로 대외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본질적으로 두 집단 사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분업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합니다. 분명히 그 사회계약의 정신은 이미 깨졌습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시민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동하는 분홍색 새들을 보기만 해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협상 논리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임계점이 여기라면 크렘린은 어느 정도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그 임계점 바로 안쪽에서 정책을 계획하곤 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실제로 한동안 조화롭게 살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크렘린이 그 선을 넘었을 때 우리는 그런 시위가 폭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분적인 답은 이런 논리가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시민들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만 바라보고 노동 수요 급증으로 인한 임금 상승 같은 좋은 일들은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상당한 규모의 올리가르이 계층은 불만을 가졌지만 이것이 일반 시민들의 삶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다른 문제들을 상쇄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제가 대부분이라고 한 건 크렘린에 대한 위협 수준이 확실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중단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볍게 취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하면 경제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 정부가 다른 측면에서도 막대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은 인터넷 중단을 강행합니다. 이는 러시아 시민들이 정부에 맞서 행동을 조율하는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크렘린이 얻는 보안상의 이점이 경제적 손실과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러시아인들의 불만에 따른 반발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크렘린은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본격적인 시위가 언제 시작될까요? 그리고 솔직한 답변은 저도 모르고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기저의 유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독재 정부는 그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모든 결속력이 사라지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정부가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한 나라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크렘린은 여전히 정책 양보와 탄압의 수위를 높이거나 낮추는 데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명확하고 분명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보드 전사로서 정부가 언제 적극적인 저항에 직면할지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납득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면 분명히 크렘린도 알 것이고 국내 보안 당국도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 처한 균형 상태입니다. 정부는 문제를 인식할 때마다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무작위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정부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도 있으며 그때가 되면 러시아에 대해 더 대담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작위 사건 외에 전략적 문제로 모스크바 거리에서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다시 반복하는 위험을 감수하자면 크렘린은 근본적인 오산을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산은 우크라이나의 저항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시민들이 기존 상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2022년 가을 동원령에서 이와 비슷한 부분적인 모습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가 전략적 상호작용 작동 방식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크렘린은 동원 정책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곧 자발적 모집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도 평범한 러시아인들의 삶이 훨씬 더 나빠지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경제 불안정이 민간 부문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며 이제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분명한 전반적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크렘린의 권력층까지 전달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의 부하들이 진실을 보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푸틴 자신도 점점 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면 전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응할 것이고 이는 경제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정도 없고 그러다 갑자기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든 독재 정권의 더 큰 미스터리는 군중의 보호 없이 시위에 나서는 소수를 어떻게 억압할지입니다. 정부는 이 운동 확산을 막기 위해 강경 단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안 병력은 선을 넘지 않도록 탄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역효과를 일으키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외부에서 지켜보는 우리 모두에게 미스터리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각자 생각이 달라 어리석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차치하죠. 이 단계에 도달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에 대한 시민 불만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시위가 발생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불만족과 함께 크렘린이 취하는 다른 조치들입니다. 그중 일부는 보상을 위한 당근이고 다른 일부는 억압을 위한 채찍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직 대규모 시위를 못 보고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독재 국가에서의 국내 불안은 협상 문제입니다. 정부에 대한 호감이나 반감만으로는 시위 발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렘린은 현재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집에 머물도록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시점은 미리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스폰서 인코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incognito.com/williamspaniel에서 쿠폰 코드 윌리엄스패니얼 입력 시 연간 플랜 60% 할인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